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요 갈리아 교회주의, 갈리카니즘.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게 이 교회 재산. 교회 재산이 왕실 재산 소속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노트르담 대성당이 크게 파손이 되거든요. 공격을 받아서. 근데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제 프랑스 역사나 파리 시내에서 가지고 있던 위상, 그리고 시민들하고 친밀했던 관계,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공격받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인데 혁명 세력이 왜 노트르담을 쳤을까? 그게 왕실 재산이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갈리카니즘의 전통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걸 건축적으로 하면 재밌는 게 교회 건물에 왕이 묻히게 되는 전통.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약간 낯선 전통이기도 하죠. 서양은 왕이 교회에 묻히는 전통이 있어요. 이거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런데 프랑스가 특히 그게 심해서 그걸 이제 갈리카 교회주의, 요 왕실과 카톨릭이 연합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왕실 쪽에서는 무덤 장소를 확보하니까 좋고, 교회 쪽에서는 왕이나 왕비, 왕족이 묻히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높아져서 좋고, 우리가 관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안내 책자 보면은 교회마다 자신들이 이제 그 교회를 소개하는 데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항목이 여기에 누가 묻혀 있다. 그게 생드니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프랑스 경우는. 클로비스 1세, 루이 4세, 필리프 4세, 루이 9세, 루이 12세, 프랑스와 1세, 뭐 쟁쟁한 왕들이 전부 요 생드니 그 분당교회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혁명 기간인 요때 파괴가 되고, 그래서 1792년에 14일에 마지막 9월 14일에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폐쇄돼서 1794년부터는 무기 창고로 분당교회가 이런 게 많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 보면은 교회 건물들이 곡물 창고 뭐 이런 걸로 쓰이고, 그래서 이때 루이 9세 유골이 파헤쳐져서 버려져요.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하에 있는 지하 지금 묘실을 이제 정돈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요게 지상 1층에 있는 루이 12세의 무덤이죠. 요게 이제 왕과 왕비의 조각상이고요. 요게 요 앞에 있는 조각상들은 가족이 아니고 알레고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술사에서 보면 중요한 인물들을 좋게 표현하는 상징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성은 virtue, 도덕, 미덕을 상징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 조각상들을 새겨놓으면은 이 여성이 도덕성이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칭찬하는 상징물, 이걸 알레고리라, 그러니까 그 서양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세에서 르네상스까지 보면 거의 알레고리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파리 시내에 있는 나머지 교회 건물들은 문학의 예술계 인사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생제르맹 데프레 교회는 데카르트 철학자, 이 사람의 무덤이 여기 있고, 파리 빵떼옹이 제일 일반 유명한, 그래서 퀴리 부부, 말로, 에밀 졸라, 빅토르 위고, 와, 루소, 볼테르, 꽁트, 거의 프랑스 지성사 다 파리 빵떼옹. 생테티엥 디몽에는 파스칼, 그리고 이제 라신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연극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혁명가 장폴파라 뭐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파리 시내에 있는 교회 건물들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생드니 본당교회는 왕족,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대별 구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둥이고 여기서는 리브라고 부르는데 그 분기점에다 이렇게 이제 장식을 넣은 거죠. 예. 근데 이 리브가 와서 기둥이랑 합쳐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바닥에까지. 그리고 이쪽 리브가 천장을 해서 반대편까지, 쇼핑백이 접어서 백에 넣고 다니면 요만한 손수건만해지잖아요. 그거를 펴서 이렇게 놓으면 혼자 못 써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철사로 이렇게 아하. 하면 그게 백팩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이제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바닥서부터 시작해서 기둥 타고 올라가다가 리브하고 다 한 몸으로 연결되면서 천장을 지나서 반대편 기둥을 해서 반대편 땅에 접지하는, 그러니까 철사를 이렇게 길게 그 헝겊으로 된 쇼핑백 안에다가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그게 혼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렇게 높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 근데 이게 지금도 만약에 돌만 가지고 이거를 지으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 중세 때 그러니까 이게 한 200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 완성이 된 거죠. 그렇군요. 한 번에 딱 완성된 게 아니고 장인들이 요렇게도 지어봤다, 저렇게도 지어봤다. 어떤 거 붕괴하기도 하고. 왜 벽이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빛을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빛을 살릴 목적이 없이 그냥 하면은 벽을 그냥 막 10m씩 해서 올리면 쉽죠. 그리고 그런 거 이미 피라미드라든가 성소피아 성당 이런 데서 한번 나왔어. 예, 그 예. 옛날에.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벽을 얇게 하면서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면 전반전이 로마네스크, 예. 후반전이 고딕. 예. 그러니까 전반전이 9세기, 10세기, 후반전이 11, 12, 13. 그래서 그 분기점이 한 10세기경인데, 그러니까 10에서 11세기. 로마가 붕괴되고 충격에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대한 중앙정부가 사라지고, 예. 그 이제 건축, 역사, 일반 역사는 암흑기라 그러는데, 진공기에 가깝고, 그러다 이제 유럽이 정신을 차려서 새로운 기독교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이제 다시 조금 쌓기 시작해서 로마네스크 때 1차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예. 근데 그때까지 아직 이 세속 분야에서 상업과 공업하는 상공인들의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 이런 건 아직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기후사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11세기경에 유럽 온도가 한 1도쯤 올라가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겨울에 난방비가 전력되고 하면서 부가 축적되는 거고 스콜라 신학 나오고 게르만 쪽도 신성로마 제국도 카톨릭에 굴복하면서 더 이상 카톨릭 중앙정부에 대드는 세력이 거의 없어져요. 경제, 기후 조건, 기술 발전, 기독교 권력화, 세속 권력과의 연합 이런 게 하나로 딱 뭉쳐져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게 그게 한 12세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말을 보통 중세와 대비되는 그걸로 보지만은 중세 르네상스란 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세 때 한번 중세가 최전성기에 이르는 시기 그게 12, 13세기예요. 그때 고딕 건축이 좀 그렇죠. 화려하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그렇군요. 딱 요 생드니에서 수이제가 막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다가 돌아가시고 그걸 이어받아서 랑이랑 해서 쭉 샤르트르에서 아미엔까지 가는 12, 13세기랑 딱 겹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하나로 맞아 떨어진 게 해서 나온 게 고딕 성당이에요. 이게 건축이란 단어랑 사란 단어 두 단어가 합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축이라는 얘기하고 사라는 얘기를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어린애들이 건물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건축 공간 속에서 살다가 공간 속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은 사람들 인생 전체와 동의어예요. 근데 우리가 음악 하나 들으면 막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그것만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을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공간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공간 심리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제 심리학 장르에서는 환경 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결국은 공간 심리학이에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늘 접하게 되고 중요하고 영향이 큰 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공간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거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고 하면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적 관찰인 거죠. 역사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장르가 일반사가 아니라 건축사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건물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 구조물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역사는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로 시작해서 추상적인 썼던 일이긴 맞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건물은 구조물이 있어요. 13세기에 지어진 구조물이 있고 여기 고딕성당 보시면 우리나라도 여말 선조 때 지어진 사찰이 있고 뭐가 있고 실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상적인 사고로 우리가 하는 학문을 가장 물리적으로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건축이. 건축주의 성향, 그걸 설계한 건축가의 예술성, 건축주가 어떤 사람이었네, 어디 만토바 어디 가면은 건축가가 호색한이었어. 군주였는데 그래가지고 건물이 좀 거시기해요. 실제로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루이 14세가 펼쳤던 정책에서
파리의 도시건축이 어떻게 했고 베르사유가 어땠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 전체 경제개발 20년 계획에서 뭐 서울의 뭐 강남 개발 얘기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건축사는 그냥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평생의 시간을 잡고 여유 있게 조금씩 그냥 시간 되실 때마다 조금씩 해서 쭉 쌓아가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교양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이 도시건축에서 뜨는 최신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걷기, 워커빌리티. 이게 지금 도시건축에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또 휴머니즘적인 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에서 가장 핵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처서 때 마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먼 길을 떠나고 싶어진다. 이게 공간 얘기예요, 결국. 그럼 먼 길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름에 막 우리나라에서 습하고 더운 바람이 불다가 마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뭐 측두엽의 어느 부분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뉴로사이언스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먼 길을 떠나고 싶어져. 마른 바람이 불면. 결국 건축사라는 게 공간, 역사해서 이 산책 문화까지 다 연결이 되는 굉장히 큰 하나의 덩어리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전공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시면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 유럽에서도 보면 좀 사이즈가 작고 예. 오래된 도시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의 모든 게 역사나 모든 게 몰려 있고 그럼 이제 광장으로 진입하는 거를 쫙 차단을 하고 오래된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을 옆에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심 안에 건물을 거의 못 지어요. 이건 파리도 마찬가지고 대도시를 보면 런던이나 베를린은 조금 새 건물들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시내에는 새 건물 못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따로 짓죠. 도로나 이런 거를 따로 뽑아서 거기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구도심 안에 유동인구 자체가 관광객이나 원래 살던 사람들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 명분은 좋은데 현실을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 우리나라 도시 형성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늦었고 집약적으로 됐고 56년생부터 해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집약적으로 도시가 팍 팽창을 했기 때문에 유럽하고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달라서 쉽지는 않을 텐데 있기는 있죠. 그거를 굳이 근데 완전히 유럽처럼 막기는 쉽지 않을 테고 지하차도가 저는 그래서 대안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종로만 해도 그 지하차도로 뽑고 원래 옛날에 운종가라든가 그런 거 그 건물 안쪽으로 만약에 도로가 확보가 되면 건물 안쪽 켜에다가 운종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차는 지하차도로 뽑는다거나 지금 뭐 광화문 쪽도 보면 이제 그 광화문 앞에 월대를 복원하면서 도로를 일부 돌리고 조계사 앞쪽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좀 지하차도를 활용하거나 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